더 건강한 삶을 위해 오늘도 의학 채널 비욘드를 찾아주신 모든 분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안녕하세요. 오후 3시 방송은 제주 라이브에서 바톤을 이어받았습니다. 여러분의 건강지킴이 아나운서 송예인입니다. 봄바람과 함께 기침 소리도 많이 들려오는 요즘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 주변에도 독감 걸렸다라는 소식들이 들려오고 있는데요. 이렇게 가벼운 감기인 줄 알았는데 고열과 근육통까지 동반된다면 여러분들 이 건강관리에 더 신경 써야 되는 때구나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내과 전문의 모시고 여러분들의 궁금증을 풀어보는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시간을 준비했는데요. 오랜만에 찾아왔습니다. 연세차내과 차민웅 원장님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2달 만에 네. 뵙는 거죠? 네. 뭔가 헤어스타일이 바뀌신 것 같은데요? 네. 자르는 곳을 바꿔서. 미용실을 네네. 바꾸셨군요. 네. 아니, 지금 그 네. 제주는 벚꽃이 좀 지고 있긴 한데, 네. 이 봄날 좀 어떻게 지내고 계세요? 저는 항상 똑같고요. 진짜요? 벚꽃 축제 한번 못 가신 거예요? 네. 몸은 제주에 있는데 사실은 이럴 수가. 서울에 있을 때랑 별반 다를 게 없어서 바다도 이렇게만 보지 가서 네. 보지도 못하고. 네. 바쁜 삶을. 지난주에 이제 학교에 있어서 서울 다녀왔는데 마침 여의도 벚꽃 축제하는 주간이었거든요. 네. 근데 벚꽃이 하나도 없더라고요. 지금 오히려 제주도 내려갔더니 네. 많아서. 네. 이게 좀 매년 그 눈치 게임이 그러니까 실패하는 것도 있고 네. 성공하는 것도 있는 것 같아요. 네. 작년 제주는 눈치 게임 실패. 네. 벚꽃 축제 벚꽃이었었는데 네. 올해는 정말 예쁘게 폈고요. 지금쯤 서울 석촌호수 쪽에 많다 하더라고요. 아마 그럴 것 같아요. 지금 딱 일주일 사이로 확 피니까. 네. 맞아요. 여러분들은 또 어떤 봄날을 보내고 계신지도 궁금합니다. 네. 자, 오늘 너라는 꽃님, 도시투어님, 그리고 그그그님 들어와셨고요. 올리비아 제2님께서는 원장님 최고이십니다. 감사합니다. MC님 화이팅 넘치십니다 해주셨는데 이 오후 3시, 저도 생방송에 라디오를 한 3년 넘게 했는데 이 딱 네. 오후 3시가 조금 졸릴 수 있는 것 맞아요. 같아요. 네. 뭔가 식곤증도 밀려오고. 맞아요. 네. 원장님 오늘 점심 뭐 드셨어요? 점심은 아까 뚜레쥬르에서 파는 약간 그렇게 싸가지고 이렇게 있는 샌드위치? 샌드위치는 아니고 약간 야채랑 이렇게 막 또띠아? 그런 거 약간 간단하게. 아까 1시에 일정이 있어가지고 정말 바쁘시군요. 2시 정도 끝나가지고 후딱후딱 먹고 있습니다. 네. 네, 원장님 같은 경우는 지금 네. 운영하시는 내과가 네. 이제 투석 전문 병원이다 보니까 네. 사실 근무 시간도 굉장히 길고. 길죠. 네. 정말 시간을 쪼개서 또 오늘 이 시간 출연해 주셨는데요. 네. 여러분들도 내과 전문의 선생님에게 궁금하신 질문들이 있으면 오늘 실시간으로 답변 드리는 그런 유익한 시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위스키님께서는 선생님 인공신장은요 어떤 원리인지 궁금합니다. 원리의 가장 기본은 삼투압이거든요. 삼투압. 네, 삼투압이라는 원리인데 이게 뭐냐면은 이게 이제 예전에 중학교 때 배웠던 그런 기본 원리가 들어가는 부분인데요. 어떤 막을 두고 이렇게 농도가 다른 A 용액과 B 용액이 있다고 한다면은 이게 이제 완전히 이제 차단된 막이 아니라 특정 사이즈 이상에 되는 그런 특정 사이즈 이하의 물질, 작은 물질은 통과하는 막 그런 걸 이제 반투과성 막이라고 하는데 그런 게 있다고 한다면은 A와 B의 그 농도 차 때문에 어떤 이제 용액이나 용질이 이동하게 되죠. 그런 원리를 이용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3대 원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교과서 처음에 나오는 내용인데 확산, 대류, 초여가 3가지 원리가 있어가지고 쉽게 말씀드려 이제 체내 혈액에 있는 이제 불필요한 노폐물 부분을 몸 밖으로 제거를 해주고 또 이제 콩팥이 기능이 안 좋아지면은 몸 밖으로 빠져나가야 되는 그런 수분도 잘 못 빠져나가기 때문에 몸에서 불필요한 수분과 노폐물을 몸 밖으로 제거를 하고 또 이제 콩팥이 약하신 분들은 칼슘 같은 물질은 되려 좀 부족하게 되고 또 이제 산염기 밸런스 담당하는 중탄산이라는 그런 물질도 좀 부족하기 때문에 그쪽을 좀 넣어주고 그래서 불필요한 부분은 제거해주고 필요한 부분은 넣어주는 그런 원리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런 이제 막들이 그런 이제 환자의 혈액과 그런 이제 투석액과의 그 사이 막들이 과거보다 정말로 많이 발전을 해서 옛날에는 이제 이 막 자체가 조금 이제 단순한 원리, 그냥 원시적이라고 표현해야 되나요? 약간 그런 쪽에 가깝기 때문에
투석을 받게 되면은 사실 노폐물 제거도 안 되고 필요한 물질도 잘 들어가지 않고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 최근에는 워낙 이제 그런 부분이 잘 나와 있어서 당연히 투석 받으셔야 되기 때문에 병원에 오시는 힘듦은 있지만 그래도 이제 과거보다는 많이 컨디션 유지라든지 장기 생존율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많은 이득을 보고 계시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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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이어서 착한 맛 던지네스 통계님께서 네. 밀가루 음식만 먹으면 갑자기 졸리고 또 잠을 아. 자게 되는데요. 이런 현상은 왜 일어나는 걸까요? 밀가루 음식 안 드셔야죠. 네. 이게 어떤 상황이냐면은 이게 보통은 이제 제가 이제 외래에서 보여드린 PPT가 있는데 그 내용을 가져왔으면 좋을 텐데 일단은 이렇게 말로만 설명 좀 드리면 일단 우리나라에 혈당에 문제인 사람들이 진짜 많거든요. 그러니까 30대만 놓고 봐도 30대 인구의 40%가 전 단계고요. 그 다음에 한 명 내지, 그러니까 10명 중에 한 명 내지 한 명 반이 당뇨 환자. 그러니까 10사람의 친구가 있다고 한다면은 한 절반 정도 30대인데도요. 예, 당뇨이거나 전 단계 이런 정도로 이제 혈당에 문제인 사람들이 많은데 밀가루 음식을 드시면 졸린다는 거는 이제 혈당이 좀 균형이 깨졌다고 보시면 되는데 예를 들어 이제 원리를 잠깐 말씀드리면은 우리가 이제 이렇게 밀가루 음식 이렇게 라면이나 이렇게 국수 같은 거 맛있게 드시게 되면은 혈당이 갑자기 쭉 올라가게 되거든요. 네. 사람 몸이라고 하는 것은 혈압, 혈당, 그다음에 체온 이렇게 이제 생명 유지에 중요한 부분들은 항시 똑같은 상태를 유지하려고 하는 항상성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네. 그 올라간 꼴을 못 보거든요. 그래서 이제 췌장에서 인슐린이라는 분비물이 갑자기 휙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 혈당이 쭉 떨어지겠죠. 그러면 이게 사람 몸의 호르몬이라고 하는 것은 항시 한쪽 방향만 하는 그런 호르몬만 있는 것은 아니고 반작용을 하는 호르몬이 있어가지고 둘의 힘의 균형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항상성이 유지가 되는 건데 혈당이 완전히 정상이라고 하신다면은 인슐린 분비에 뒤따라서 글루카곤이라고 혈당 올리는 호르몬이 바로 나와서 그걸 받쳐줘야 되는데 이게 좀 인터벌이 생기게 되면은 급격하게 올라간 혈당이 급격하게 떨어지면서 특정 수치 밑으로 떨어지게 되면은 저혈당이 오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걸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반응성 저혈당이라고 하고 이 반응성 저혈당의 대표적인 특징이 식곤증이어서 네. 그래서 이제 그만큼 이런 현상을 보인다고 하는 것은 내 몸에 이제 인슐린과 글루카곤의 그런 밸런스가 좀 깨져 있구나. 그러면 아주 이제 혈당이 무너지는 시초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음식을 경험하시게 되시면 혈당 관리 측면에서는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30대도 그렇게 혈당에 문제 있는 사람들이 많으니 그런 음식은 가급적 피하시는 게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그렇게 되는 거죠. 네. 그럼 이제 내가 혈당 밸런스가 네. 무너졌다. 네. 아닌가를 체크하려고 하면 피 검사를 하면 되는 아, 건가요? 요즘에 고전적인 방법으로 혈액 이렇게 아프긴 한데 찍어서 보는 방법도 있지만 매번 찍고 있을 수 없죠. 이게 다 나가 떨어지겠죠. 요즘 그래서 영어로 CGM이라고 해서 Continuous Glucose Monitoring, 연속 혈당 측정을 하는 방법이 있는데 네. 이게 이제 보통 이게 이제 네이버나 쿠팡 이런 데 가시면 특정 회사명을 말씀드려 좀 이상했는데 프리스타일 리브라고 제일 많이 쓰는 부분이 있거든요. 어떻게 생겼냐면은 500원짜리 동전만한 이게 패치를 이런 데 붙이게 되면은 중간에 자세히 보면 모기 침 같은 침이 이렇게 쭉 나와 있거든요. 네. 압착을 하면 아프진 않거든요. 걔가 이제 대략 2주 동안의 혈당을 센싱을 하기 때문에 핸드폰에 어플을 까신 다음에 이걸 이제 핸드폰을 택만 하면 그 혈당의 정보가 넘어갑니다. 우와. 그러면 그 사이에 이제 어떤 걸 드셨는지 메모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네네. 이제 예를 들어서 중간중간 찍어봤을 때 혈당이 올라가는 혈당 스파이크가 있네. 그런 부분이 있으면 또 봤더니 내가 이걸 먹었네. 이거 보면은 내가 혈당이 이렇게 이쁘게 가는 게 아니라 이렇게 갈 때가 있고 이게 어떤 음식인지 알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네. 굳이 병원에 오셔서 혈액 검사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아까 말씀드린 CGM이란 기계는 의사 처방이 있어도 이제 구입하실 수 있지만은 이게 인터넷으로 구입하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보통 저한테 외래 오시는 분들 중에서도 보통 이제 적당히 한 50대 한 초중반 되시는 분이면서 혈압약 드시는 분들은 거진 고지혈증하고 혈당이 좀 문제가 다 있으시거든요. 그러면은 좀 건강에 관심이 많으신 분들은 그런 정보를 전달을 드리고 그렇게 해 오시면
같이 보면서 이제 이때는 이런 음식 때문에 올라간 거니까 이런 건 조심하셔야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리고 하면은 좀 피드백이 잘 오고 이제 진료에도 도움이 많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네. 아니요, 오늘 이제 네. 여름이 다가와서 그런가 또 식단, 뭐 다이어트 이런 질문들이 올라오고 있는데, 네. 그 30대 중에도 혈당 문제가 있는 분들이 많다 하셨잖아요. 진짜 많아요. 네, 맞습니다. 그럼 이제 네. 저 같은 경우도 그렇고 네. 항상 밥을 먹고 나면 그렇게 달달한 게 꼭 땡기시겠죠. 땡기거든요. 네. 이것도 좀 위험 증상인가요? 연관이 있을 수 있죠. 그래서 또 이런 부분이 물론 이제 식감의 차이일 수도 있겠지만은 그런 부분이 너무 떨어지지 않게 하기 위해 몸에서 반응이라고도 보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한번 이런 악순환의 고리를 한번 끊어주시는 게 좋아서 네. 조금 이제 땡긴다 하더라도 뭐 이렇게 근데 이제 그런 건 있죠. 우리가 이제 뭐 이렇게 수련하는 사람들은 아니니까 1년 365일을 그렇게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네. 이제 그런 이제 식후 달달한 거 드시는 게 루틴만 안 되면 상관이 없는 거니까 나만의 규칙을 좀 세우셔가지고 뭐 이렇게 주말에만 드신다든지 뭐 그런 식으로 좀 인터벌을 두시면은 큰 문제는 없겠죠. 네. 네. 자, 이어서 하양님께서 네. 혈액투성 8년 차인 40대 남성이고요. 몇 년 전부터 부쩍 아. 머리카락이 빠지더니 원형 탈모가 와서 고민입니다. 그래서 약을 알아보던 중에 비오틴 5000이라는 이 영양제를 주문했는데요. 이거 먹어도 될지 궁금해서 질문 남깁니다. 그 투석 받으시는 분들에 있어서 이제 이게 탈모 있으신 분들이 간혹 관찰이 되는데요. 네. 사실 뚜렷하게 원인이 밝혀진 바는 없고 두 가지로 보통 봅니다. 그래서 호르몬의 변화, 두 번째로는 이제 영양 상태가 좀 불균형에 빠져서 생긴 변화. 이 두 번째를 먼저 말씀드리게 되면은, 그러니까 이제 그 혈액투석이라는 치료가 에너지가 좀 소모되는 치료거든요. 그러니까 잘 드셔야 되는데, 네, 좀 딜레마죠. 왜냐하면 저희가 잘 드시라고 말씀드리면 칼륨이 올라갈 수도 있고 인이라는 물질이 올라갈 수 있는데 이 두 가지는 사실 투석하시는 분 중에서 좀 이렇게 주의하셔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좀 딜레마일 수 있는데 어쨌거나 단백질 부분만 놓고 보면은 예를 들어서 아나운서님이나 저 같은 사람 같은 경우는 우리가 권장 단백질 섭취량이 있어서 하루에 몸무게 1kg당 대략 1g의 단백질 우리가 먹어야 되거든요. 그래야 이제 이 영양 상태가 잘 유지가 되는데 우리 투석 받으시는 분들은 우리보다 이제 한 20%더 드셔야 되니까 하루에 몸무게 1kg당 한 1.2g 정도의 단백질은 드셔야 된다는 말씀이죠. 근데 그게 쉽지가 않은 것이 보통 일반적인 음식 그람수, 그러니까 이제 뭐 고기로 놓고 보면은 특수 부위 제외한 일반 등심 이런 거 같은 경우는 고기 그람수의 20%가 단백질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 그러면 60kg인 성인이 있다고 한다면은 우리 같은 사람은 60g을 매일 먹으라는 얘기고, 네, 투석하시는 분들은 20% 더 하니까 72g을 드시라는 얘기인데, 그럼 72g의 단백질을 섭취하기 위해서는 곱하기 5니까 한 360g의 고기를 매일 드셔야 되거든요. 그게 쉽지가 않죠. 그러니까 이제 보통 더더군다나 우리나라 한국 사람들 식단은 탄수화물 위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네. 이게 좀 쉽지가 않은 부분도 있고, 투석이라는 거는 보통 주 3회 정도 이어나가니까 에너지는 빠져나가고 이런 에너지 불균형이 생기게 되면은 사람 몸이라고 하는 게 생명하고 가장 관계 없는 곳부터 영양분을 끌어오거든요. 네. 그래서 머리카락 사실은 살아가는데 필요 없죠. 그래서 이게 빠져나가게 되니까 이제 머리 쪽으로 가는 영양분이 부족해지면서 이제 그것 때문에 이제 좀 빠지는 그런 상황이 하나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우리 이제 투석을 하시게 되면은 이제 우리 몸에 호르몬 변화가 좀 생길 수가 있는데 대표적으로 이제 보통 이제 콩팥 기능이 약하시면은 그러니까 라스 시스템이라고 하는데 레닌, 안지오텐신, 알도스테론이라는 시스템이 좀 항진이 되면서 간접적으로 조금 이제 머리카락을 빠지게 하는 부분이 간혹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뒤에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이제 칼륨 수치가 괜찮고 하면 이제 약을 써가지고 조금 보존해주는 방법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공동적으로 써볼 수 있는 방법은 마이녹실 들어보셨죠? 네네. 샴푸. 그게 이제 미녹시딜이라는 성분인데 이게 먹는 약으로 있고 사실 원래는 혈압약이거든요. 혈압약인데 약의 부작용 중에서 털이 나는 부작용이 있어가지고 실제로 쓰면 효과가 좀 있긴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쪽을 써보는 방법. 그래서 이제 보통은 이제 호르몬 관련한 부분이 있다고 한다면은 이제 털이 나는 부작용을 가진 그런 약들을 좀 써본다거든요. 그러니까 약의 사이드 이펙트, 그러니까 부작용을 이용하는 거죠. 그런 방법이 있고, 두 번째로는 비오틴 5000 제가 상품명인 것 같은데 일단 비오틴은 드셔도 되고요. 근데 다른 부가적인 성분이 있는지는 제가 확인을 해보긴 해야 되는데 그래서 보통 이제 투석 받으시는 분들이 드셔도 되는 영양분으로 되어 있는 그런 모발 영양제들이 나와 있어서 그런 것을 같이 추가적으로 들어가게 되면은 일정 부분 효과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네. 네. 자,
고민이 많으시겠습니다. 잘 드셔야 됩니다, 일단. 네. 네. 다빈책 063님은 과식과 폭식을 많이 했었고요. 바로 누워서 잠도 많이 잤습니다. 비만인데 네. 식사 속도도 엄청 빠릅니다. 7개월 전부터 계속 쉼없이 트름 같은 게 목에서 이 가스트림이 올라오는데요. 어떻게 하면 네. 좋을까요? 아까 식곤증 때문에 주무셨겠죠? 네, 분명히 다빈치 063. 다른 분이시라 하더라도 네. 네, 같은 분이든 다른 분이든 근데 약간 되게 스토리가 비슷하거든요. 음. 그러니까 이제 사실은 이제 뭐 예를 들어서 이제 이게 이 악순환의 기본이 비만인 것 같은데 비만인 거 굉장히 많죠, 우리나라에. 근데 비만이 되게 되면은 이 복부 내장 지방이 늘어나거든요. 네. 그러면은 사실은 지금 호소하시는 증상이 다 연관이 있는데 일단 비만이 왜 생겼을까를 보면은 결국 우리가 이제 아까 말씀드린 혈당을 조절하기 위한 식사관리법이 곧 체중관리법 똑같거든요. 그러니까 단백질을 많이 드신다고 이게 뭐 이렇게 뱃살로 가진 않거든요. 그거는 이제 조금만 찾아보시면 다 나오는 내용이니까 문제는 탄수화물인데 혈당 조절을 측면이나 체중이 늘어나지 않게 하기 위한 측면으로 봤을 때는 그날 탄수화물을 통해서 들어온 칼로리는 그날 다 소진하는 것이 원칙인데 그러면 과식 폭식하셨으면은 칼로리가 이제 탄수화물을 칼로리가 많이 들어왔겠죠? 네. 근데 하시고 반응성 저혈당 보니까 졸리겠죠? 주무시겠죠? 그러면은 몸을 움직이고 뭔가를 해야 에너지가 소비가 될 텐데 그게 되지 않으니까 아마 체중이 늘어나신 게 아마 결과로 나타난 걸로 추정이 되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보통은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체중 관리를 위해서는 식사를 천천히 하라고 하죠. 저희가 네. 보통 이제 권장하는 그 식사 시간은 30분 정도는 보거든요. 사실 저도 빨리 먹긴 하는데 근데 중요한 건 이제 그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빨리 음식을 먹게 되면은 위가 이제 포만감을 이렇게 위가 좀 일정 부분 늘어나게 되면은 이제 배부름을 느끼는 신호를 이제 위로 전달을 해야 되는데 마치 이게 전달되기 전에 더 들어와 버리는 거니까 좀 필요 이상으로 많이 먹게 되는 부분이 있으니까 천천히 드시는 게 좀 도움이 되는 천천히 드시는 게 이게 식사량 관리에 좀 도움이 될 수가 있고요. 7개월 전부터 트름 올라오신다고 한다면은 보통은 여러 가지 원인이 있을 수 있겠지만 대표적으로 이제 우리가 이제 외래에서 많이 보는 현상은 SIBO라고 해서 SIBO, 스몰 인테스틴 박테리얼 오버그로스 그러니까 소장 내 세균 과증시키라는 현상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은 사람이 음식을 입으로 먹으면 식도로 들어가고 위, 십이지장, 소장, 대장 거쳐가지고 나오죠. 네. 나오는데 원래 대장은 대장균이라는 균도 있듯이 원래 균이 좀 많이 들어있는 그런 장기이죠. 근데 소장 같은 경우는 원래 균이 있긴 한데 굉장히 소량의 균만 존재를 하거든요. 근데 예를 들어서 드시는 음식 종류에 따라 가지고 이게 이제 예를 들어서 소장의 끝부분 그러니까 대장 넘어가기 직전 부분에는 거의 세균이 살지 않는 환경이어야 되는데 이게 어찌하다 보니 너무 칼로리가 넘치는 음식이 들어오고 걔네가 이 아주 이제 조금만 살고 있던 이 마을에 영양분을 다량 공급하게 되면은 갑자기 이 세균들이 먹고 살 게 많아지니까 갑자기 확 증식을 하거든요. 그럼 그 중에는 이게 이제 가스를 많이 생성하는 세균도 있고 또 어떤 경우는 변을 묽게 만드는 세균도 있고 네. 어떤 경우는 좀 빈도는 흔하지 않지만 변비 타입으로 나오는 경우도 있고 이런 어떤 위장 간의 변화를 유발할 수가 있는데 중요한 건 이 소장에 생긴 이 가스가요 빠져나갈 길이 둘밖에 없거든요. 위로 올라와서 스름으로 나오거나 방구로 나오거나 둘 중에 하나인데 이 중에서 이제 전자의 경우라고 한다면 올라올 수 있으므로 일단은 요 상황에서 비만이시라고 하셨으니까 복부 내장 지방이 많아지게 되면 얘가 이제 위장을 눌러버리거든요. 그러니까 장 운동이 밸런스가 깨질 수밖에 없고 그러니까 이런 악순환의 고리를 끊기 위해서는 나이대가 어떻게 되시는지 모르겠지만은 너무 고령만 아니시다고 하시면은 뱃살 관리를 통해 가지고 비만을 좀 해결하는 쪽으로 좀 식단 관리를 해 나가시게 되면은 이런 부분들이 같이 해결할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시보라는 현상에 대해서는 그 포드맵 시기라고 있습니다. 찾아보시면 나오거든요. 네. 이게 이제 사실 이제 그 시보라는 현상에 좋지 않은 음식들인데 그쪽 부분을 조금 이제 피하시는 것도 일종의 방법인데 거기에 보시면 의외의 것들이 있거든요. 요거트도 들어있고 오, 진짜요? 제가 엄청 좋아하는 낫또도 있고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근데 이런 부분들이 모든 사람한테 똑같이 그렇게 나오는 것은 아니고 그 이것 중에서 내 특성에 맞는 음식들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이제 빼고 한번 또 의심이 되는 부분을 빼고 드시는 것도 하나의 그런 약 이외에 해볼 수 있는 방법이고 그걸 한두 끼, 두 끼 뺀다고 바로 좋아지는 것은 아니고요. 보통 한 1, 2주 정도는 제한을 해보시면 그때 이제 변화가 나타난다고 보시면 됩니다.
네. 이게 진짜 한 번 이 운동의 흐름이 끊기면은 네. 계속 먹게 되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뭔가 네. 좀 더 나른해지고 좀 네. 악순환의 연속이 되는 것 같아요. 네. 네. 자, 호프님께서는 선생님 신장 이식 수술은 많이 위험한 수술에 속하나요? 아, 위험, 글쎄요. 이게 제가 봤을 때는 이제 당연히 신장 이식을 하실 수 있습니다라고 의사가 판정을 한 경우는 일단 몸 상태가 나쁘지 않다는 말씀인 거거든요. 신장 이식 수술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역사가 오래됐습니다. 국내에서만 해도 거의 50년 가까이 됐고요. 저희가 공부했던 세브란스 병원 같은 경우는 지금도 그런지 모르겠는데 매주 수요일이 신장 이식 수술하는 날이어서 거의 매주 최소 3케이스에서 5케이스씩 계속 공장처럼 계속 하기 때문에 어떤 루틴이란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신장 수술을 신장 이식을 이런 식으로 해야지 신장을 주시는 분도 괜찮고 받는 분도 괜찮고 또 이식 받으신 분이 소변이 안 나왔을 때 어떻게 하다 이런 부분들이 다 있기 때문에 보통 이제 신장 이식 수술은 당신은 받으실 수 있습니다라고 한다고 한다면은 그렇게 많이 위험하지 않습니다. 다만 이제 당연히 수술도 이제 로봇으로 하든 어쨌거나 사람이 하는 거기 때문에 100% 안전한 건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만에 하나의 그런 위험 부담은 있긴 하니까 보통 수술 전 동의서를 받을 때는 뭐 혹시나 있을 수 있는 건 다 이제 설명은 저희가 드리긴 하는데 그렇게 많이 위험한 수술은 아니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네. 50년이나 됐다니 좀 네, 놀랍네요. 거의 가까이 17년 정도 됐으니까요. 네. 네. 자, 이어서 아름답다님께서는 저희 아버지께서 이 신부전으로 투석을 받고 계십니다. 현재 네. 63세시고 2, 3년 뒤에 이식 수술 생각하고 있는데요. 10년 전에 이미 간 이식 수술을 받으셔서 이 신장 이식을 한 번 더 받는 게 힘들지 않을까 고민이 됩니다. 이런 사례가 있는지 그리고 수술을 받을 수 있는지의 여부도 궁금합니다. 아마 자녀분이 주시려고 하시는 것 같은데요. 일단은 이제 좀 냉정하게 좀 말씀을 드리면 이식 받으신 간이 건강한지가 1번입니다. 네. 일단은 간 이식 수술 받으신 분이 후차적으로 신장 이식 받는 경우는 서울에서 많이 있죠. 네, 저도 많이 봤고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 대해서는 뭐 이렇게 뭔가 엄청 희귀 케이스 이런 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거에 대해서는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고 가장 기본적으로 일단 이식 받으신 간이 잘 안착이 되어 있고 잘 기능을 하는지가 중요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식 받으신 간 상태가 그렇게 좋지 않은 경우는 사실은 이제 그 신장 이식 수술하는 선생님들이 보통 권유하진 않거든요. 왜냐면은 뭐 기술적으로는 가능하고 받으실 수는 있겠죠. 근데 중요한 부분은 선의로 제공하신 분이 공경에 처하면 되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러면 이제 제가 레이던트 할 때만 해도 처음에 전원차 때는요. 보통 이제 병동에 이제 콩팥이 약하신 분들 입원하시잖아요. 그러면 일단은 다른 방법이 없고 투석을 하실 수밖에 없다라고 한다면 어쨌거나 아직까지는 이제 투석보다는 이식이 좋은 방법이니까 콩팥 주실 분을 찾죠. 그러면 이제 저희가 꼬셔야 되니까 뭐라고 말씀드리냐면은 이제 왜 하나님이 사람한테 콩팥을 2개 줬냐? 하나는 필요할 때 남 주라고 쓰라고 준 거다. 하나로도 살아가는 충분히 문제가 없다라고 이제 이렇게 배워서 그렇게 이제 보호자분들한테 그렇게 설명을 드렸는데 제 레이던트 2년차 때인가 이제 미국에서 논문이 하나 나왔는데 그렇지 않다는 게 나왔거든요. 그래서 이제 보통 콩팥이 2개 있는 사람보다는 뭐 교통사고 나서 한쪽을 적출을 하던 선의로 제공을 했던 어쨌거나 하나가 남게 되면은 2개 있는 사람보다는 신장 기능 악화 속도의 리스크가 더 높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요즘에는 이제 그런 정보를 드리고 이제 진행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런 이유가 있고 또 과거처럼 우리 평균 수명이 길지 않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뭐 1980, 90년대는 평균 수명이 짧았으니까 저희 친할아버지도 1994년에 돌아가셨는데 72에 돌아가셨는데 아무도 일찍 돌아가셨다고 안 했거든요. 그런 것처럼 만약에 그런 시대라고 한다면은 뭐 이렇게 살아도 저렇게 살아도 콩팥기는 나빠지셔야 내가 다른 이유로 죽게 되면 의미가 이게 상관없으니까 그런 부분이었는데 요즘은 이제 농담이 아니라 진짜 100세 시대이고 만약에 이제 그 동맥경화증을 약으로 녹일 수 있는 약까지 개발이 되면은 정말로 획기적으로 평균 수명이 더 늘어날 거기 때문에 그러면은 당장 이제 잠깐 이 효심도 중요하지만 현실을 좀 냉정하게 바라보고 결정하는 판단도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선의로 제공을 했는데 이제 선의를 제공하신 분이 나중에 시간이 흘러서 공경에 처하면 안 되니까 그런 부분도 생각을 안 할 수가 없는 거죠. 네.
그렇네요. 네. 이제 110세 시대라는데 정말 진짜 깁니다. 그렇습니다. 네, 네, 그렇습니다. 네, 네. 슈가소금님이 봄이 오니 살을 빼야 할까 싶어서 운동을 시작했습니다. 이 운동을 시작하고 하루 만에 몸이 힘들어 병원에 가니 이 횡문근육증. 네. 횡문근육해증이라고 입원 치료를 받았어요.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다시 운동하기가 겁납니다. 횡문근육해증 네, 이건 이거 뭔가요? 생각보다 많이 있습니다. 네, 이게 어떤 어. 상황이냐면은 주로는 이제 더운 여름철 이제 좀 이제 후덥지근한 여름에 좀 많이 발생하는 편이긴 한데 꼭 그런 건 아니고요. 이제 우리 근육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근육이라고 이게 운동이라고 하는 걸 단계적으로 강도를 올려야 되는데 욕심이 너무 과해서 이제 준비 안 된 근육으로 좀 무리한 부하 이상의 운동을 하게 되면은 근육이 그 부하를 견디지 못하고 깨져버리거든요. 그러면은 이 근육 안에 있는 물질 중에서 미오글로빈이라는 물질이 혈액으로 흘러나오는데 중요한 건 미오글로빈은 신독성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콩팥 내려가는 길을 하수구에 머리카락처럼 막아버리거든요. 아하. 그러면 이제 콩팥이 안 좋아질 수 있고 특징은 뭐냐면 무리하게 운동하고 난 이후 직후에 약간 몸살 기운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고 소변 색깔이 갈색으로 나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병원에서 검사를 해보면 수치가 높게 나오는데 제가 보통 CPK, 크레아틴 포스포카이네즈라는 혈액 검사가 있는데 이게 대표적으로 올라가거든요. 그래서 보통 이제 상한치가 보통 한 200, 250 정도로 보는데 보통 그렇게 오시는 분들은 한 6만, 7만 올라가 있으니까 입원 치료를 보통 권하는 경우는 두 가지 이유 때문인데 첫 번째 일단은 못 움직이게 해야 되니까 눕혀놔야 되니까 그래서 입원시키는 것도 있고 아하. 두 번째로는 일단 이제 혈액으로 흘러 들어온 미오글로빈은 어떻게 몸 밖으로 빠져나갈 수 없고 기다려야 되거든요. 네. 어쨌거나 미오글로빈 농도가 높게 되면은 신독성 위험률은 올라가니까 그걸 희석시키기 위해서 이제 수액을 넣는 거죠. 수액을 보통 이제 하나 넣는 게 아니라 한 두세 개 쫙쫙쫙 넣거든요. 그래서 이제 희석시켜가지고 얘네가 이제 신장을 좀 파괴시킬 나쁜 찬스를 좀 막는 그런 부분이라고 할 수 있어서 그래서 이제 보통은 이렇게 보시면 되죠. 이제 한 번 생긴다고 또 생긴다는 건 아니고요. 이제 다시 처음부터 차근차근히 이제 욕심내지 마시고 좀 시간을 갖고 천천히 강도를 올리시면은 그런 일은 좀 피할 수 있습니다. 네. 굉장히 놀라셨겠어요. 하루 네. 만에. 생각보다 많이 있어요. 특히나 아, 저기 세브란스 병원이 신촌에 있잖아요. 네. 그 방학만 되면 많이 오세요. 네. 그렇군요. 네, 방학만 되면 이제 몸짱 들고 하다가 많이 오죠. 네. 네, 네. 오영도님께서도 이렇게 출석 체크해 주셨습니다. 감사하고요. 네. 와, 질문들이 많이 왔네요. 좀 빨리 설명드려야 되겠네요. 네. 네. 질문이 없을까봐 늘 네. 고민하시는데 네. 오늘은 그런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리님께서는 선생님 신장에 물혹이 있다는데 수술을 안 하게 되면은 암으로 진행될까요? 그거는 무조건 아니고요. 일단 신장에 물혹이 생기는 경우를 우리가 신장 낭종이라고 하는데 신장 낭종은 사실 똑같은 현상을 가지고 미국 진료 지침은 단순 낭종일 경우에 단순한 그냥 동그랗게 이렇게 물만 들어있는 단순 낭종의 경우는 경과관찰 팔 필요가 없다라고 되어 있는 게 미국 진료 지침인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그래도 한 1년에 한 번 정도는 경과를 보라고 되어 있습니다. 왜 근데 같은 현상을 놓고 이제 다른 지침이 있냐면 미국은 진료비가 비싸죠. 네, 우리나라는 저렴하고 이렇게 그런 접근성의 차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러면 이제 이 물혹 같은 경우는요 내부 생김새에 따라 가지고 이제 보순이약이라고 하는 그런 유럽 사람 이름을 따서 보순이약 분류라고 해서 이게 1단계부터 4단계까지가 있고요. 1단계는 제가 처음 말씀드린 단순 낭종. 예, 이게 거의 다고요. 이건 암일 확률이 제로입니다. 제로. 전혀 제로예요? 없고. 네. 와. 그다음에 이제 그다음 단계가 2, 2 같은 경우는 사이에 경막 같은 게 있어서 한 두 개의 방으로 나눠져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 다음 단계가 EF거든요. EF 같은 경우는 경막이 하나가 아니라 2개 이상 관찰돼서 방이 3개 이상 보이는 경우이고 일단 1하고 2 같은 경우는 암으로 될 확률이 제로이고요. 네. EF 같은 경우는 5%, 그 다음 단계가 벽이 더 두꺼워지면 3단계, 더 두꺼워지면 4단계인데 4단계는 암일 확률이 100%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보면은 일단은 1이 2나 3, 4로 반드시 진행한다는 얘기는 아닌데 일부에서 이제 생김새가 바뀌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생김새의 변화를 관찰할 필요가 있어서 1년에 한 번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두 번째로는 개수가 하나였는데 내년에 봤더니 4개가 되고 그다음에 뭐 한 8개가 되고 이런 식으로 개수가 많아지게 되면은 단순 물혹이 아니라 마늘 다잘라서 다낭신일 수 있거든요. 그런 거일 수 있기 때문에 단순 물혹은 신장 기능 변화와 관계가 없는데
다낭신 같은 경우는 신장의 예후에 나쁜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네. 그런 내부 성상의 변화, 그다음에 개수의 변화, 또 사이즈가 예를 들어 한 꼭 그런 건 아니지만 위치에 따라서 7, 8cm가 넘어가게 많이 커지게 되면은 콩팥을 눌러가지고 콩팥 기능 안 좋게 할 수 있거든요. 사이즈의 변화, 이 세 가지의 변화를 볼 필요가 있기 때문에 자주는 안 하셔도 되고요. 한 보통 일반적인 경우라고 한다면 대략 한 1년에 한 번 정도는 권하고 있습니다. 네. 암으로 가는 건 아니니까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다혜주께님께서는 원장님 투석 환자에게 칼륨이 낮은 과일, 사과, 블루베리, 파인애플, 포도 이런 게 좋다던데 이 크림슨 포도 같은 것도 괜찮은가요? 아, 그런데 칼륨은요. 칼륨은 사실 좋다는 건 없고요. 네. 크림슨 포도. 음식엔 다 들었습니다. 다 들어있는데 이제 특히 그러니까 모든 걸 다 우리가 다 기억할 수 없으니까 저희 병 같은 경우는 이제 처음 이제 초심자분들이 이제 오시면 처음 시작해서 오시면은 일단 이제 저희가 설명 다 드릴 수 없으니까 일단은 교육 책자를 좀 드리거든요. 네. 칼륨만 되어 있는 책자 따로 있고요. 또 전반적인 음식에 대한 교육 책자가 있는데 이걸 드리고 일단 좀 피드백을 받아서 좀 설명을 드리고 또 이제 설명을 뭐라고 드리냐면은 보통 한 1년 정도 제철 과일 포함해가지고 봄, 여름, 가을, 겨울 한 바퀴는 돌아보셔야지 이제 감이 오신다라고 말씀드리고 이제 1년 안에는 좀 조심하는 쪽으로 하셔야 된다고 말씀드리는데 네. 통상적으로 봤을 때 이제 칼륨이 이제 보통 과일과 생야채에 많이 들었죠. 그래서 이제 보통 칼륨 이제 제한 말씀드리는 건데 상대적으로 괜찮다는 의미니까 그러니까 어떤 부분이냐면 무조건 안 되는 건 아니고 제한해서 괜찮다는 의미지 그걸 많이 드시라는 의미는 아니거든요. 또 이런 게 들어온다고 해서 이제 콩팥 기능이 거의 없으시기 때문에 이게 칼륨이 몸 밖으로 빠져나가는 것도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지금 말씀하신 거 다 좋은데 이제 좋다는 표현이 말씀을 조금 제한하는 이유는 괜찮다고 말씀드리면 너무 많이 드시고 오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누구라고 말씀 못 드리는데 이제 저희 병원 지금 제주도 와서 진료한 지가 지금 8년 차거든요. 8년 차인데 제가 전에 진료했던 병원 포함해서 제가 진료하는 분 중에서 외래 환자분들 포함해서 칼륨 때문에 응급실 다녀오신 분 딱 한 분 계셨는데 투석하신 지 지금 1년 반 되신 분이고 잘 하셨던 분이에요. 칼륨 계속 괜찮았는데 갑자기 그런 일이 있으셔가지고 저기 네. 옆에 있는 병원 가셔서 응급실 다녀오셨거든요. 여쭤봤더니 ABC 주스 너무 좋다고 해서 드셨다 하더라고요. 많이 드셨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이고. 뭐라 했거든요, 또 여러 제가. 과일과 야채가 섞인 하필. 그니까요. 그래서 ABC. 멀쩡하시다가 그래서 그래서 그 칼륨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일순간 하는 것이 아니라 쭉 꾸준하게 관리해야 되는 부분이어서 예를 들어서 지난달 검사가 괜찮았다고 이번 달에 여유 불어서 되는 건 아니고 네. 지난달 검사가 괜찮았으면은 그 수준으로 쭉 하셔야 된다 보시면 됩니다. 그렇군요. 네. 그래서 더 괜찮은 건 없습니다. 네. 와, 이렇게 또 말씀을 들으니까 투석 네. 환자분들은 좀 관리할 게 정말 많죠. 많네요. 솔직히 귀찮죠. 또 많아서. 근데 이런 부분들이 몸에 배이고 루틴이 되면은 크게 신경 안 쓰셔도 됩니다. 네. 네. 루틴까지 가기 1년 걸립니다. 네. 자, 행복까지 한걸음님께서 네. 항상 물어보시는 질문 네.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유독 이제 연세찬외과 네. 방송 때 네. 네. 물어봐 주시는데요. 네. 감사합니다. 뒤에 CG인가요? 네. 진짜. 아닙니다. 네. 아이고. 네, 만져지는. 네. 이곳은 지금 신장 투석이 이루어지고 네. 있는 네, 저희 투석하는 공간입니다. 네, 투석 공간입니다. 네. 자, 심장충격님께서 선생님 어중간한 비만입니다. 네. 170cm에 90kg라는 뜻이겠죠? 네. 네, 위고비를 처방받을 수 있나요? 어중간하지 효과는 않으신데요? 어떨까요? 죄송합니다. 어중간하지 않으신데요? 네. 많이 비만이신 것. 비만이 대략 계산해도 BMI 27 넘어가실 것 같은데요? 네. 그 기준이 27이거든요. 네, 그래서 적응증이 되는데 위고비 처방 받으실 수 있는데 저는 근데 사실은 저희도 위고비 있고 처방을 많이 하고 있는데 저는 내과에서 하지만은 약 쓰는 거 굉장히 좀 조심스럽게 하는 스타일이거든요. 왜냐면은 기본적으로 약이라고 하는 게 어쨌거나 100년 이내에 새로운 약이 거의 다죠. 거의 98% 그죠? 페니실린 몇 개 빼고는 거의 다 새로운 약이라서 장기 데이터가 별로 이게 많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그 A란 약이 개발이 되면은 당연히 이 약이 이 사람한테 들어갔을 때 얻을 수 있는 이득이 있고 사람이 만들었으니까 단점 내지 부작용이 있겠죠. 둘을 비교했을 때 이득이 월등하다고 판단됐을 때 이제 약을 쓰는 것인데 저는 그렇게 지금 진료를 하고 있거든요. 위고비 같은 경우는 작년 말인가요? 처음 이제 나왔을 때 이게 원하신 분이 요청을 하시면 솔직히 좀 이기적일 수 있는데 조금 있어 보라고 했거든요. 왜냐하면 동양인 특히 한국 사람 데이터가 많지 않기 때문에 다른 사람 맞아보고
신문 뉴스 한번 보고 네, 조금 더 특별하게 데이터가 왜냐하면 쌓이면. 저희 병원 오시지 않는 분들 일종의 표현이 좀 이상한데 좀 마루타 비슷하게 되는 거니까 특별하게 뭐 없다 하시면 그때 진짜 필요하면 더 처방 드릴게요 이렇게 말씀드렸거든요. 근데 확실한 거는 효과는 뭐죠? FDA 승인난 약 중에서 단일 약제로는 월등하게 효과가 제일 좋은 약은 맞아요. 위고비, 그다음 두 번째가 싹센다, 그다음 밑에 큐시미라는 약이 있고요. 이런 순서거든요. 그래서 보통 비만 전문 클리닉에서는 조금 과하신 선생님들은 약의 부작용 중에서 식욕 떨어뜨리는 그런 그다음에 몸의 대사를 올리는 네. 부작용을 가진 약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비급여로 막 많이 처방하시는데 당장에 살 빠지는 데는 도움이 될지 모르겠지만 사실 몸에 해가는 행위라서 저는 개인적으로 좋아하진 않아서 만약에 비만은 확실하신 것 같고 처방이 필요하다고 하신다고 하면은 FDA 승인한 약을 처방받으시는 권하고요. 그다음에 어쨌거나 내가 살이 왜 쪘는지를 좀 보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결국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탄수화물을 통해서 들어온 칼로리가 내가 그날 소모한 칼로리보다 많았던 것이 차곡차곡 쌓였기 때문에 생기는 부분이기 때문에 일단 이제 식이 제한이 제일 중요하고 또 나의 기초 대사량을 올려야지 태워버리는 칼로리가 많아질 거기 때문에 운동 같이 병행해 주시면은 일단 그게 항상 기본이라 보시면 되고 위고비나 삭센타 같은 약들은 내가 원하는 기전까지 갈 수 있는 지름길일 수 있는데 반드시 안전하다고 할 수는 없고 물론 안전하다고 얘기는 많이 하시겠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기본적으로 나의 그런 밑바탕이 바뀌지가 않으면 약을 끊으면 약도 비싸거든요. 보호롭지기 때문에 예, 이거는 일단 기본적인 노력부터 해보시고 예, 처방을 판단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자, 코코아님께서 머리 스타일이 바뀌셔서 그런지 더 젊어지셨어요. 네, 원장님의 버튼은 거꾸로 간다. 아니, 계속 또 체중 감량 신경 쓰고 계시죠? 아유, 저 혈압 올라가려고 해가지고요. 아, 네. 그래요? 약 먹기 싫어서 빼고 있습니다. 스트레스 때문은 아니고요. 스트레스도 좀 있고요. 네. 좀 이제 여러 가지 좀 일들이 좀 소소한 일들이 있어가지고 그런 것도 있고. 아이고. 저 같은 경우는 야간 투석이라는 게 있어서 보통 이제 월수금 같은 경우는 거의 병원에 있는 시간이 한 14시간 이상 되거든요. 14시간 가까이 되죠. 네. 14시간이요? 그러니까 아침에 와서 거의 좀 늦게 가는 날 11시고 보통 10시 반에는 가니까 근데 기본적으로 운동할 수 있는 시간이 좀 절대적으로 부족한 건 맞죠. 그러니까요. 또 힘들면 집에 가면 바로 자고요. 뭐 그런 게 좀 있긴 하죠. 네. 원장님 잘 챙겨 드셔야겠어요. 지금 오래 살려고 110세 열심히. 시대라는데 네. 파이팅. 그냥 오래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건강하게 살아야 건강하게 돼요. 그렇죠. 진짜 건강이 최고입니다. 네. 네, 우리 주르륵님 많은 네. 고민이 있으신 것 같아요. 네. 제가 한번 쭉 네. 소개해 보겠습니다. 제가 신장이 좋지 않은데 이번에 국가검진에서 위축성 위염과 헬리코박터균 양성 판정받았습니다. 네. 신장 질환자들은 헬리코박터균 제균 치료를 하는 게 좋나요? 네. 일단 제균 치료약을 처방받기는 했는데 이 헬리코박터균 제균 치료약은 항생제가 독하다 해서 복용을 해야 할지 말아야 할지 망설여집니다. 이 신장 질환자들에겐 소염 진통제나 항생제 복용은 신장에 부담을 많이 간다 해서 걱정이네요. 네. 일단 이렇게 잘라서 한번 네. 답변 드릴까요? 일단은 그 헬리코박터 파일로리균이 있다고 해서 반드시 제균 치료를 하는 것은 아니고요. 이제 그 내부적인 그런 다른 동반된 요소들 중에서 제균 치료가 필요한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경우에는 제균 치료를 하라고 돼 있고 의학적으로 근거가 그렇게 빵빵하게 명확하진 않지만 예를 들어서 이제 환자가 원해서 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렇게 하는 경우도 이제 본인 부담으로 치료를 할 수 있게 이렇게 두 가지로 되어 있는데 저는 사실은 신장 약하신 분들은 헬리코박터 파일로리균 양성이 나오면 저는 제균 치료 하는 거를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은 당연히 신장이 안 좋은 정도시겠지만 예를 들어서 더 진행이 돼서 투석까지 갔다고 가정하고 말씀드리면은 투석 받으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조금 좀 안타까운 게 암이 잘 생기거든요. 그 중에 소화기 암도 잘 생기죠. 예, 물론 이제 그 중에서는 이제 신장 비뇨기 암의 발병 위험률이 투석하지 않는 사람들보다 한 17배, 19배나 높다고 되어 있어서 저희 병 같은 경우는 신장 초음파를 이제 한 1년에 한두 번씩 모니터링 하고 있는데 어쨌거나 요 신장 비뇨기뿐만 아니라 다른 쪽도 암 리스크가 위험이 좀 높다고 되어 있거든요. 헬리코박터균은 이제 위암의 이제 일종의 기여 인자로 되어 있죠. 네. 우리나라에 많은 사람들이 갖고 있고요. 그 이유는 이제 음식 문화 요즘 많이 좋아졌지만 이제 뭐 음식을 같이 떠서 먹고 하면은 제가 균이 있고 없는 분이면 제가 먹었던 걸 드시면 옮겨가고 이런 네.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복용률이 제가 학생 때만 해도 거의 90% 이상이었는데 지금은 재균 치료 열심히 받고 각 개인 접시 쓰면서 50%대로 많이 내려오긴 했죠. 이런 부분이 있는데 그래서 이제 보통 과거에는 우리나라 사람들이 위암이 많이 생기는 이유가 단순히 음식 문화 때문이라고 착각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네. 뭐 음식을 짜고 맵게 먹고 이런 것 때문에 많이 생기는 것 같다라는 얘기가 있었고 한데 봤더니 헬리코박터균도 많이 좀 이제 관여를 하더라라고 네. 볼 수 있거든요. 예를 들어 신장 같은 경우는 플랜 B가 있죠. 이식도 있고 투석도 있고 한데 암 같은 경우는 사실은 제일 베스트는 특히 위암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 사람들 진짜 많이 생기는 암이고 반대로 말씀드리면은 위험 요소를 다 차단을 해버리면 네. 그러면 또 일정 부분 예방할 수도 있고 또 조기 발견을 했을 때는 내시경 절제술로 97%의 완치율을 보이기 때문에 우리가 조절할 수 있는 암이거든요. 그래서 신장이 약하시다 한다면 거기에 합당한 그 항생제 용량이 있습니다. 선택지도 있고요. 거기에 맞게 조절해서 들어가면 되는 거고 약도 오래 드시는 게 아니라 보통 열흘에서 14일 정도 코스로 들어가게 돼 있기 때문에 보통 콩팥 약하신 분들 그 용법이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좀 선택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무턱대고 좀 걱정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소염 진통제 같은 경우는 저는 너무 싫어하죠. 네, 왜냐하면 이제 뭐 원래 뭐 일주일 이내는 괜찮다고 되어 있지만 사실 써보면 그렇지가 않거든요. 한 번만 드셔도 수치가 올라가는 분들이 외래에서 많이 보기 때문에 진짜 다른 뭐 또 류마티스 질환이 있다든지 다른 이유가 있어서 이제 소염 진통제가 없으면 안 되는 일부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네. 웬만하면 전 처방하지 않습니다. 네. 자, 그래서 이어서 이제 네. 소화기내과 의사 선생님께서는 네. 신장에 부담이 안 가는 약이다라고 네. 말씀하셨지만 네. 아무래도 독한 항생제라 이 복용 후에 신장이 더 나빠지지 않을까 네. 걱정이 됩니다. 음, 일단 처방받은 약은 네. 곰실린 캡슐, 네. 라베프리정, 네. 그리고 클레리정, 네. 비스카넨 캡슐 이렇게 네. 네 가지 약을 처방받았는데요. 네. 이 중에 좀 신장에 부담이 되는 아. 그런 약이 있을까요? 용량에 맞게 처방하셨다면 없습니다. 없고요. 조금만 첨언드리면은 비스카는 캡슐은 원장님 필요하실 것 같은데 처방하신 선생님 필요하실 것 같은데 비스카는 캡슐은 필수약은 아닙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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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머지는 맞고요. 네. 네. 제가 감히 말씀드린다면. 네. 네. 올리비아 제이님께서 원장님 전 투석 환자인데요. 이 오이 네. 물김치, 네. 김치 종류 같은 거 먹어도 칼륨 수치가 올라가는지 아, 궁금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제 뭐 외래에서도 마찬가지고 설명드릴 때 좀 이해하시기 쉬우시라고 뭐라고 말씀드리냐면은 예전에 우리 중학교 때 배웠던 걸 생각해 보면 생물 시간에 동물 세포와 식물 세포의 차이점 중에 식물 세포는 세포벽이 있고 동물 세포는 없다는 내용이 있거든요. 네. 이게 그래서 이제 어떤 부분이냐면 원래 세포에는요, 세포 안에는 원래 칼륨이 많이 들었습니다. 세포 밖에는 나트륨이 많이 들었고요. 그런데 동물 세포는 이렇게 단단한 벽이 없기 때문에 좀 칼륨과 나트륨의 좀 이렇게 이동이 자유롭죠. 근데 그 식물 같은 경우는 단단한 세포벽 안에 칼륨이 갇혀 있기 때문에 함량이 높다 보시면 되거든요. 굳이 검사하지 않더라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는 식감으로 씹었을 때 아삭아삭하다. 네. 라고 하면 이게 세포벽 식감이라 보시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칼륨이 좀 많구나 이렇게 보시면 되고 조금 약간 좀 이렇게 숨이 죽었다 약간 그렇게 돼 있으면은 세포벽이 파괴되면서 칼륨이 쭉 빠져나가거든요. 그래서 보통 저희가 이제 말씀을 드릴 때는 물김치 같은 경우는 뭐 아마 예상컨대 이제 물에 아마 칼륨이 좀 많을 거고요. 오히려 이제 좀 이제 말랑말랑해진 그 건더기는 좀 드셔도 크게 문제 없을 것 같고요. 저희가 일반적으로 칼륨 부분을 쭉 말씀드립니다만은 이 개인차가 있거든요. 어떤 사람은 바나나 먹으면 많이 올라가고 네. 어떤 사람은 토마토 다 다르단 말이죠. 하기 때문에 투석 받으시는 분들은 보통 한 달에 한 번 내지 두 번은 칼륨 수치를 저희가 측정하게 있기 때문에 한번 적정 수준에서는 테스트해 보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나는 어떤 거 먹으면 올라가는 사람인지 보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네. 개개인마다 너무 다르니까요. 네네. 네. 자, 다음으로는 큰나무님께서 위내시경 검사 결과 위험으로 나왔는데 이 권고사항에는 헬리코박터균, 네. 양성시 제균치료 요함이라고 나왔습니다. 네. 선생님께서는 내과 가서 호흡기로 하는 검사가 따로 있다. 네. 한번 받아보라라고 하셨는데 네. 이 검사를 다시 해서 제균치료를 받아야 될까요? 일단은 이게 아마 건강관리협회 저희 제주도에서 많이 하는 곳이니까 거기서 받으실 수도 있고 아니면 다른 데일 수도 있는데 사실 일반적으로 그냥 코멘트 없는 그냥 위험이야. 사실 저도 내시경 위험 나오거든요. 위험 자체는 사실은 헬리코박터균 양성일 경우에 제균 치료를 반드시 해야 되는 경우는 아닌데 아마 언급하지 않으신 다른 이유가 있을 걸로 판단이 되고 호흡기로 하는 검사 UBT라는 검사인데 유레아 블리스 테스트라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은 보통
다시 보통 한다기보다는 저희가 임상에서는 보통 헬리코박터균이 있고 이게 제균 치료를 하셔야 돼서 제균 치료를 한 다음에 이게 이제 치료가 잘 됐는지 확인하는 목적으로 주로 한다고 보시면 되고요. 아마 그렇지 않은 경우는 아마 보험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인 부담으로 아마 진행하실 수 있는데 굳이 어쨌거나 제일 중요한 거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균이 있다고 무조건 치료를 하는 것은 아니고 균이 있으면서 어떤 임상적인 다른 여건들 중에서 균을 치료해야 되는 여건이 있으면 치료를 하는 게 온당하는 것이고 애매할 경우에는 환자의 선택에 따라서 균 치료를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이런 질문도 많이 하시거든요. 가족 중에 한 명이 헬리코박터균이 나왔는데 제가 아까 음식을 같이 먹으면 옮겨간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네네. 가족도 치료를 해야 되냐? 그것도 치료할 필요가 없거든요. 그 이유가 바로 균은 올라갈 개연성은 있겠으나 네. 반드시 그 사람이 재균 치료를 해야 되는 그런 여건이 있다고는 보기 힘들기 때문에 그런 게 있는 것이죠. 그렇군요. 네. 자, 이어서 피오피님께서는 급성 신부전과 네. 만성 신부전 증상이 다른가요? 이 네. 치료 방법과 증상이 어떻게 다른지 좀 차이점을 네. 알고 싶습니다. 급성과 만성의 경우는요, 기간에 따른 분류입니다. 그래서 급성은 3개월 미만의 짧은 기간 동안에 여러 가지 이유, 뭐 약이라든지 감염이라든지 뭐 탈수라든지 다른 여러 가지 이유들 때문에 벼랑 간의 신장 기능이 짧은 시간 동안에 갑자기 안 좋아진 경우라고 보시면 되고요. 만성의 경우는 3개월 이상 꾸준하게 신장 기능이 정상보다 떨어져 있는 부분이 관찰되는 경우입니다. 아하. 이게 임상적으로 중요한 이유는 만성은 회복 불가, 급성은 회복 가능 이렇게 아하. 보시면 된단 말이죠. 그런데 이제 물론 이제 과거에는 급성 신부전은 회복만 되면 만성이 진행되면 말기 신부전, 투석이나 이식이거든요. 급성 신부전을 경험한 사람은 회복만 잘 되면 네. 향후에 큰 문제가 없다는 게 저희 그 내과에서 상식이었는데 얼마 전에 논문이 하나 나왔는데 보니까 그게 이제 깨진 거죠. 그래서 급성 신부전을 경험한 사람은 그렇지 않은 분들보다 그 말기 신장병으로 이행할 확률이 꽤 높거든요. 어허. 리스크가 높게 돼 있기 때문에 그 중간중간에 신장내과 진료는 필요하다. 이렇게 물론 너무 자주는 아니겠지만요. 네. 중간에 신장 검사를 해서 신장의 어떤 나빠지는 부분을 이제 보자. 이렇게 보게 돼 있고요. 그래서 만성 신부전은 그러한 이유가 있기 때문에 3개월이라는 유효기간이 있기 때문에 그 각 내원하신 분들의 그 신장 기능 수준에 따라 가지고 그 외래 오시는 간격을 정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5등급인 사람은 2주에서 한 달에 한 번씩, 4등급인 사람은 한 달 반에서 2달에 한 번씩, 네. 3등급인 사람은 좀 안 좋으신 분들은 2, 3개월, 좀 그나마 괜찮은 분들은 3, 4개월 이런 식으로 간격을 정해놓고 이제 추적 관찰을 하는 이유가 만약에 만성이 있는 와중에 중간에 급성의 부분이 더하기가 됐다. 네. 그럼 그걸 빨리 바로 잡아드려야지 회복할 수가 있거든요. 아하. 그래서 치료 시기를 놓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이제 보통 만성의 경우는 일정 간격을 두고 혈액 검사를 하는 것이 신장 관리의 기본 원칙입니다. 네. 그렇군요. 이렇게 명확히 또 말씀해 주시니까 좀 네. 차이점을 더 이렇게 이해하셨을 것 같아요. 네. 태육관님께서 오늘 아나운서님 북한 학기 유니폼. 그죠? 그래서 제가 오늘 회색깔 버전도 들고 오긴 했어요. 혹시 그렇게 보일까봐. 오늘 저의 컨셉을 정확히 파악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그리고 다빈치님께서도 맞아요. 지금 54세인데 트름과 네. 관계가 다 많아졌다. 네. 감사합니다. 포드맵 찾아보십시오. FODMAT입니다. 네, 네. 찾아보십시오. 나옵니다. 네. 수기님께서 네. 안녕하세요. 선생님, 60대 네. 여성입니다. 당뇨, 콜레스테롤 정상보다 조금 높지만 네. 약을 안 먹어도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잠을 자고 일어나면 입안이 많이 쓰고요. 낮에는 약간 써요. 혹시 간 쪽이 안 좋은 걸까요? 병원 가서 어떤 검사를 받아야 할지, 생활 습관을 어떻게 조절하면 좋을지 궁금합니다. 보통 이런 경우는 사실은 병원에 오신다고 특별히 검사를 물론 기본 검사 진행을 하지만 사실 검사에서 얻을 수 있는 이득은 뭐 별로 크진 않고요. 보통 60대 여성분이시고 사실 저희 입장에서는 흔하게 외래에서 보는 그 여건을 가지신 분이신데 보통 이제 입안이 쓰다라고 하시면은 구강이 건조하신 경우가 많거든요. 건조. 네, 그래서 보통 60대 접어드신 분이 입안이 구강이 건조하다라고 하면 일단 이제 생각보다 빈도가 높은 병이 쇼그렌 병이라고 쇼그렌 증후군이라고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눈물샘과 침샘이 어떤 자가 면역 문제 때문에 이제 말라서 그러니까 이제 네. 이게 뭐라고 해야 될까요? 그 섬유화가 돼서 이제 침샘하고 눈물샘이 안 나오면서 입이나 눈물샘이 마르는 병이 있거든요. 뭐 이렇게 안 좋은 병은 아니고요. 네. 약 쓰면 다 나는 병인데, 그래서 일단은 입이 쓰다고 하시면 구강 내 건조함을 보통 저희가 일반적으로 첫 번째로 의심을 하게 되고,
보통 당뇨, 콜레스테롤이 조금 높으신 경우는 사실은 그렇게 임상적으로 어떤 증상을 나오는 경우는 잘 없기 때문에 지금 있으신 증상이랑 관계 없을 것 같고요. 아마 이 증상이 있으시면 이비인후과 가시면 치과 가라고 그러고 치과 가시면 이비인후과 가라고 할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병원에 가셔도 이 자체 때문에 어떤 병원에 가셔서 네. 얻을 수 있는 이득은 없다고 보시면 되고요. 이제 간이 안 좋다고 간이 만약에 이제 어떤 이게 미각 변화를 유발할 정도로 간이 안 좋으시면요. 입안만 쓸까요? 다른 어떤 간이 안 좋음으로써 나올 수 있는 다른 증상들이 있겠죠. 독수가 네. 찬다든지 네네. 뭐 그런 부분이 있겠지만 당연히 그건 아니시겠죠. 네. 네. 자, 오늘 그래도 저희 많은 네. 분들의 질문들 네. 거의 다른 것 같아요. 네. 이제 시간이 마무리되어야 할 때라서 네. 이 구어부님의 질문까지 한번 네. 다뤄보겠습니다. 운동은 자기 전 몇 시간 전에 하는 게 가장 좋을까요? 뭐 딱히 정해져 있는 건 없는데 확실한 거는 이제 아마도 이제 낮 동안에는 저처럼 운동하실 시간이 없는 분이신 것 같아요. 그래서 보통 아마 퇴근하시고 업무가 끝나시고 이제 너무 늦게 끝나시는데 잠은 자야 되는데 그런 거 말씀하시는 것 같거든요. 네. 사실은 이제 그런 건 있습니다. 이제 또 이것도 각 개인의 그런 요인을 봐야 되는데 일단 정말로 신체 건강하시고 아무 문제가 없는 분이라 하신다면은 보통 이제 그 주무시게 되면은 부교감 신경이 항진이 돼야 되고 이제 교감 신경은 좀 톤이 떨어져야 되고 운동할 때는 반대 현상이 일어나기 때문에 일단은 숙면을 취하기 위해서는 운동하고 또 샤워를 하셔야 되고 또 몸이 좀 안정되는 시간이 필요하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한 2~3시간 전에는 마무리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만약에 운동을 하시는 동기부여가 그냥 단순히 내가 건강을 챙기기 위한 목적이 아니라 혈압이 좀 높다든지 그런 이유 때문이라고 하신다면은 보통 이제 혈압이 애매하게 높으신 분 특징이 있어요. 어떤 게 있냐면은 초저녁 되면 피로감이 굉장히 세게 오거든요. 그건 사실 몸에서 시키는 행동이거든요. 왜냐면은 혈압이라고 하는 것이 심장이 이제 펌프질을 막 하면 이제 혈관벽이 받는 게 이제 혈압이니까 네. 낮 동안에 이제 심장이 열심히 일을 한 거잖아요. 너무 세게, 지나치게. 그러면은 이제 밤에 잘 때는 혈압이 떨어지거든요. 그러니까 밤에는 심장도 쉴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어떤 여러 가지 신경 전달 물질이 만들어지면서 피로하게끔 만들어내는 건데 그렇군요. 예를 들어서 몸이 막 심신이 피로한데 운동을 하시게 되면은 되려 이제 심장기내 부담이 좀 줄 수가 있거든요. 그런 부분이라고 한다면은 일단은 이제 주무신 시간 별도로 이 운동을 이제 특히나 몸이 피로한 시간에 무리하게 진행하는 건 당장의 체중 관리라든지 그런 데는 도움이 될 수 있겠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심혈관 질환이 좋지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만약에 제가 아마 2번째신 것 같은데 그런 문제라고 한다면은 이제 주치의 한 명 정하셔가지고 그분하고 네. 좀 상의하시면서 결정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자, 오늘 벌써 50분입니다. 후덜덜 이렇게 해주신 분도 계시고, 안녕하세요, 원장님. 원장님께 제주도에서 2년 정도 잘 네. 치료받다 부산으로 이사간 환자입니다. 이렇게 많이 반갑습니다. 우리 장 원장님 외에도 많은 분들이 이렇게 또 댓글을 달아주셨는데요. 이제 저희가 또 다음 방송으로 바톤을 이어줘야 되기 때문에 네.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항상 시작할 때는 질문이 없을까 고민이지만 마무리할 때는 질문이 풍성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소통할 수 있어 더 뜻깊은 무엇이든 물어보실 시간 오늘 준비한 시선 여기까지고요. 다음 달에 또 차민우 원장님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연수찬의과와 함께 했습니다. 감사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